그 주민이라는 그런 인식이 아마 옛날 같지 않은 그런 형태로 돼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주민이라는 인식이 강화가 돼야 이게 그 지방자치도 잘 되고 각종 지역 문제니 이런 것도 이제 발생하지 않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혼자로서는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집단을 만들고 다른 사람과 또 연대를 해서 더 큰 집단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보충받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럼 집단을 만들 때 어느 집단 범위에서 무엇을 하고 어느 집단 범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결정일 텐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같은 것은 같게 다뤄야 돼. 다른 것은 달리 다뤄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부여군에서는 같은 거고 부여군하고 청양군하고는 달라. 그러면은 청양군은 다르니까 청양군은 자기네들끼리 하고 부여군은 부여군끼리 하고 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우리 마을하고 옆마을하고 틀리다 그럼 마을에서 해야지. 옆마을이나 우리 마을이나 같다 그러면은 그건 또 다른 큰 집단을 만들어서 같은 단위 안에서 또 일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군이나 논산시나 청양군이나 같다. 또 천안시도 같다. 그런 것은 충청남도를 만들어서 충청남도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나 경기도나 강원도나 전라도나 다 똑같다. 그럼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국가가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규모의 경자가 있죠.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비용은 적게 들고 또 그런 공공 서비스는 충남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전라도에서 전라도 구경 갔는데 거기서는 이 충남 사람이 전라도에 왔으니까 당신은 죽어도 돼. 이런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교통안전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이런 것 등등. 그런 거는 국가가 치안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국가가 같이 관리하면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서로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해줘요. 다른 것을 다르게 관리하니까 좋은 점이 뭔가 아니요?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하고 옆 마을하고 서로 달라. 잘할 수 있는 게 옆 마을은 산촌이라서 임산물, 버섯 채취, 산나물 채취가 좋아. 잘해. 근데 우리 마을은 평야지대라 논농사밖에 못 쳐. 여기 가서 고사리 뜯으려고 하면은 땅속 깊이 파도 못 뜯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열심히 농사 잘 짓고 옆 마을은 임산물, 버섯 같은 거 잘 따서 잘 마르고 그 바꿔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달리 관리하면서 그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걸 차별화의 이점이라고 그래요. 서로 다른 것을 다르게 관리하면은 차별화를 가능한 거야. 차별화라는 것이요. 서로의 필요성으로 엮어지면 그게 조화예요. 조화만큼 또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끼리 어우러져서 서로 다른 그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보충해 줄 수 있을 때 이걸 우리는 조화라고 그러죠. 미국이 왜 경쟁력이 있는 나라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다양한 색깔들을 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차별화,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그 왕따 당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을 그래서 흔히 용광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용광로에는 이런 샘물 저런 샘물 다 봐도 똑같은 어떤 이 샘물을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듯이 이만큼 다양성은 우리가 추구하는 또 발전입니다. 다양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 배고프실 텐데 똑같은 배고픈 상태라고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빵. 그렇죠? 호빵을 10개씩 똑같은 걸 주고 자 여러분들 이거 호빵 10개씩 잡수세요. 그럼 먹다 보면 어떤 분은 호빵 하나 먹고 에이 두 번째는 소세지 뭐 좀 주면 좋겠구만 아니면 파인애플하고 섞어서 먹었으면 좋겠구만 이런 분 분명히 생기죠.
그렇죠. 똑같은 걸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와 같이 다양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자기 욕구를 확장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고, 이런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게 다름 아닌 발전입니다. 그게 발전이에요. 결국 우리는 주민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각자 다르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누구한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취하는 거, 자기가 남을 도와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다는 인식, 그런 주도권 인식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이 화살표가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그런 자유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데서는 지금 화살표끼리 서로 부닥치는 게 없죠. 이런 데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딱 오니까 이 화살표하고 요 화살표 여기가 부닥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하고 요게 부닥치죠. 즉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끼리 상호 충돌하는 지점을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뭐 이 지구상에 뭐 요 정도 사람밖에 사는 건 아니지만은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의 자유 행동하고 이 사람의 자유 행동이 여기서 충돌했어요. 그래서 딱 만났어. 야, 길 비켜. 네가 비켜. 나가 저기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 둘이 꾀돌이야. 이 둘이 머리가 참 비상한 사람들. 야, 그러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하자. 요 지역은 우리 둘만 다니는 길로 하자. 남이 못 오게 하자. 하고 결정을 했다 봐봐요. 그러면은 무수한 다수가 또 여기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시장 바닥에서 물건을 살 때는 둘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둘이 협상을 통해서 교환료를 결정해도 돼요. 이거 100원에 이거 주시오. 야, 이 100원에 내가 사왔는데 그거 100원 주면 나는 뭐 먹고 살으라고. 아이, 무슨 얘기야. 거짓말 또 하고 있네. 그거 80원 줬지. 그러면 80원은 아니고 90원이야, 90원. 그럼 90원 주고 사가든가. 이렇게 서로 얘기해가지고 팔더라도 딴 사람한테 피해를 안 끼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길목이다. 그러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야. 여기 둘이 부딪혔는데 이 길목을 가지고 야, 그러면 반반 나눠갖자.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둘이 담합을 하게 되면은 불특정 다수가 요 지점을 이용할 수 없는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그런 꼴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모아놓으면은 이런 영역이, 희끄무레한 영역이 생기는데 이걸 공공부문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은 즉 다시 말하면은 특정인들끼리만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지역은 이용해서 자기가 부족한 걸 충족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공공부문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뭘 기준으로 하는 거니? 공익이라고 하는 거죠. 공동의 이익을 이 부분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공동의 이익은 누가 관리해야 될까요? 제3자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즉 이해가 서로 충돌한 어떤 특정 시점에 이해 당사자끼리 해결하면 안 되고, 이것은 정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 그래야 미래 태어나지 않은 사람, 또 여기에 당장 없어도 나중에 이사 오거나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지역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의 이익도 도모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서 이 부분은 특정인이 관리하면 안 되고 정부가 관리해야 된다. 근데 정부가 관리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법률을 만들어서
일정한 절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누구라도 여기를 이용하려면 그 절차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시장은 그러면은 공공부문에 속하겠어요? 안 속하겠어요? 시장이라는 게 여기 어제 대전시장을 뜻하는 게 아니라 유성 그 오일장 이런 거. 물건 사고 파는 시장은 이런 공공부문에 속해요? 아니면은 민간 부문에 속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장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5명인데 5명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여태까지는 100원씩 받았는데 우리 500원씩 받자. 그리고 그 이하로는 받으면은 이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박탈하는 거야. 이렇게 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공공부문을 작게 정의하다가 자꾸 시장의 질서, 공정성을 위해서 그런 것도 담당해야 된다, 뭐 어쩌고 하면서 정부 부문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부가 아까 이분이 말씀한 대로 비만에 걸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쓰잘데없는 일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정부가 출연하면서 이 부분을 좀 쓸데없는 걸 민간화시키고 나머지 진짜 이것은 공공부문이다 한 것을 중앙정부가 해야 되느냐 지방정부가 해야 되느냐 할 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이 공공부문 중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세금 내죠? 여러분들 내는 세금 중에 몇 퍼센트가 국세로 가고 몇 퍼센트가 지방세로 가는지 아시는 분? 8대2 통상 그러죠? 근데 지금 새로 계산해 보니까 8.2대 7.8대 2.2인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 지방세 비중이 높아졌다고 그거 치적으로 자랑하더라고요. 나도 계산 안 해봤어요. 정확하는. 어쨌든 약간 8대2나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활하면서 이 공공부문으로부터 혜택을 이제 받으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방정부가 하는 일로부터 내가 뭔가를 보충받는 거 하고 국가가 하는 일로부터 내가 보충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거하고 그 효능감, 다시 말하면은 국민으로서 공공서비스 혜택을 보는 거하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그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보는 거하고 몇 대 몇? 어때 업무에 하나 낱개를 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우리나라는 뭐 그 계산을 못 하죠. 근데 외국 같은 데서는 그 어떤 업무를 하는 그 드리는 시간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무원 수하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6대4, 6만큼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그 다음에 4만큼은 국가 업무를 통해서 이게 공공의 질서가 유지된다거나 국가 안위가 치안이 유지된다거나 뭐 또 우리가 필요한 보건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진짜 이 국가가 40% 일을 하니까 그 40% 일이라는 건 국가 업무를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40%만 세금을 받아가면은 다른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일이라는 게 뭘까요? 지방자치단체끼리 조정하는 업무를 국가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다 여러분들 사무 각 시도에 분권해 줬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세금도 분권했습니다. 인력도 분권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불만하지 마. 나한테 와서 뭐 손 내밀고 그러지 마. 나는 이거 가지고 그 군함 사가지고 지키고 비행기 사가지고 지키고 어떤 외교 대사관 운영하고 또 뭐 국회 운영하고 법원 운영하고 뭐 이러고만 할 거야. 그래도 어쨌든 지방 분권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처진 지역은 낙후 지역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낙후지역이니까 네가 지날대로 해서 그런 놈의 결과 나왔는데 지 책임이지 누구한테 손 벌려. 그렇게 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충남에 지금 몇 개 시군이 있죠? 어쨌든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가장 못 사는 데가 저 가평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경기도에서 완전히 시군끼리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잘 돼가지고 알아서 하시오 했더니 성남 이런 데는 뭐 세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수원 이런 데 잘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는 펄펄 뛰어가지고 잘 사는데 가평군은 보니까 뭐야 이거 경기도에 있으면서 저런 데는 굉장히 올라가. 우리는 기껏 이만큼 올라가고. 에이씨, 우리 강원도에 붙자, 강원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단체로부터 이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럼 이탈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집단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작년에 우리 국민 1인당 GDP가 얼마예요? 작년. 2018년도. 3만 600불인가 그렇죠? 3만 600불이면은 우리 같은 경우가 다섯 가족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혼자 벌으니까 혼자 15만 불을 벌어야 평균에 해당되는 택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3만 600불 그리고 각 가정마다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돈 얼마 벌어. 물론 뭐 보니까 때깔 보니까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실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3만 600불이 우리나라 평균 1인당 GDP라고 해놨는데 쥐뿔이나 3,000불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에이씨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요.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집단으로부터 일탈하는 그런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그 집단은 망하는 거죠. 정체성이 없는 거지. 그렇죠. 집단으로서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탈자는 올려줘야 돼. 이 정도면 내가 경기도의 일원으로서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정도면 뭐 내가 수긍해. 나도 대한민국 국민 축에는 껴. 이런 쪽에 하면서 일탈을 않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 걸 우리는 이 최소 수준이라고 하고 최소 수준 이상으로는 누가 그럼 그런 일을 보충해 줘야 되느냐. 시군끼리 격차가 벌어진 일이라면 우선 도가 그런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시도끼리 그런 차이가 나면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런 밑바닥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꼴인 거 아니?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은 격차는 분명 벌어져요. 그렇죠? 벌어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발전하는 거예요. 지역 특성을 활용해서 지역마다 그 잠재력을 충분히 동원해 가지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끼리 딱 이게 하나의 그 뭐 종교단체처럼 사이비 종교단체를 하나 꾸렸어.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똑같이 일해가지고 똑같이 먹고 그냥 공동재산으로만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누군들 뭐 내가 일 조금 적게 해도 똑같이 먹고 살려면 나 오늘은 되게 아프니까 좀 쉴래. 이런 사람도 생기는데 만약에 네가 알아서 네가 벌어서 가지고 먹어라 그러면 감기 걸려도 끙끙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일 안 하면은 우리 가족이 굶어 죽는데 그리고 열심히 일할 사람 있잖아요. 그만큼 자기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의 코넬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코넬 대학이 학점을 짜게 주기로 아주 유명한 대학. 그래서 자살률이 그 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대학이에요. 그래서 경제학과 교수가 이 개강 초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내가 학점을 주겠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요. 결정한 대로 준다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대로
여러분 각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점수 받은 대로 그냥 각자 그 학점이 나가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각자 시험은 보는데 그 시험 점수를 전부 합해가지고 여러분 숫자로 나는 평균 있잖아요. 평균으로 똑같이 그 점수로 학점 받아가는 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코넬 대학 학생들은 학점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이 과목 하나는 좀 계기더라도 딴 거 열심히 하면 그만큼 부담을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자를 택한 거야. 후자를 택해서 이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중간고사를 봤어. 중간고사를 딱 보니까 평균이 78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C잖아, C. 똑같이 C가 이제 나갈 판이에요. 평균이 78이라는 얘기는 누군가는 잘해가지고 95점도 있고, 그 다음에 에이, 이 과목은 내가 안 해도 똑같이 딴 사람이 열심히 해주면 그거 받을 테니까 내가 다른 과목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나 잘 챙겨야지 하고, 다른 과목 열심히 하고 이건 와가지고 빵점 맞은 사람도 있는 거야, 실제. 예? 그러니까 딱 그걸 중간고사 보고 나서 교수가 여러분들 평균 78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은 여러분들 기말에 C 맞을 겁니다. 딱 그러는데 95점 맞은 사람이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평균을 낮게 했어요? 나만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미련했구먼. 내가 이거 참 잘못했네. 그 사람이 열심히 하겠어요? 딴 과목 오지, 딴 과목.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때는 40 몇 점이 나온 거야, 평균이. 합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60점 미만이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전부 F야.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전부 F를 놨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쥔다는 걸 생각을 못 하게 된 거지.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저게 내 거다. 내가 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주인의식을 안 갖게 된 거예요. 영어로 이니셔티브하고 오너십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주인의식, 이게 주민의 가장 큰 덕목이에요. 이 주민을 이루는 그런 것도요. 한번 여기 봐보실래요?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가 좋으냐, 사회주의가 좋으냐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왜 없겠어요? 민주주의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덜어는 사회주의가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아까 이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너무 이 민주주의가 여기 봐보세요.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사람 중심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사람이 귀하니까. 어쨌든 사람 문제야. 사는 문제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 다 똑같아요.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나. 근데 사람은 달라.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을 이루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개인으로서의 사람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여기 계시는 선생님도 가정에 돌아가면 가장이, 요즘은 여자, 사모님이 가장인 경우도 많죠. 가장이고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남편이고 역할이 많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사람이 그 어떤 사회성을 발동하면서 집단을 이루고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살다 보니까 개인으로서의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근데 민주주의는 개인으로서의 사람 중심이야. 개인 우선입니다. 사회주의는 사회니까 사회라는 어떤 집단, 그 정체성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국가를 이루는 조직이 5,100만 국민이 있다. 그러면은 개개인은 5,100만의 낮게 구성원이지 개별 인간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야. 국가를 떠나서는 그 사람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어떤 사회나 집단을 떠나서는. 근데 민주주의는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이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있다. 그럼 합하면 두 사람이다. 부부가 될 수 있다.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또 이렇게 합하면은 그 시족사회가 될 수 있다. 마을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밑바닥부터 올라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금년 6월에 우리나라 인구가 5,180몇만인가 이렇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구 수로는 2,900 몇십만 가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얼뜻 딱 아주 이 산수 잘 하실 테니까 5,100 몇만에다가 2,900 몇만 이렇게 하면은 한 가구당 평균 가족 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1.82인가 어떻게 나올 거예요. 자, 1.82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한 사람은 알 수 있어. 1.82인데 1. 그러면은 뭐 온전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구나. 0.82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만큼을 떼낼까? 이만큼을 떼낼까? 이만큼을 떼낼까? 상상돼요? 허수가 돼버리죠. 실제 있을 수 없는 숫자가 돼버려요. 이와 같이 전체를 나눠서 부분을 만들 때에는 허수가 생기고 실천력이 없습니다. 그것 누가 따라 하려고도 안 해요. 근데 개인으로서의 사람 중심으로 해서 집단을 만들고 사회를 운영하다 보면은, 니네 가족 몇 사람이야? 3사람. 니네는 5사람. 여기는 8사람. 그럼 우리 마을 전체 합해니까 320명이구만. 또 니네 마을은 몇 명이니? 그러면 우리는 200명. 그럼 합하면은 500 몇 명 되고, 몇 개 마을 합해서 면 있을 때는 우리 면 인구가 얼마? 허수 있어요? 허수 없죠. 민주주의가 실천력이 높은 이유는 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평균치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인간이 가장 쾌적한 기온은 몇 도예요? 예? 몇 도요? 23도. 그러면 에너지 너무 많이 쓰는 건데. 20도래, 20도. 20도가 생체 리듬상 가장 쾌적함을 느끼는 온도래요. 자, 지금서부터 한번 재미난 얘기 하나 해볼게요. 아까 약속드렸죠. 재미나게 한다고 강의. 여기 오른쪽 다리는 펄펄 끓는 물. 몇 도? 펄펄 끓는 물. 100도. 100도짜리 펄펄 끓는 물에다가 오른발 담궜어요. 그 다음에 왼발에는 급속 냉동 기술의 분기점은 영하 60도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다. 그 나라가 원양어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급속 냉동 기술이 영하 60도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달려 있어요. 영하 60도 이하가 돼야 이게 부패가 안 되지. 그 이상이 되면은 영하 40도. 여러분들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싸우는 게 냉장고 때문에 싸우는데, 냉장고다 넣으면 다 안 상하는 줄 알고 있죠? 영하 60도가 아니면 다 상하는 겁니다, 이게. 온도가 영하 20도도 다 부패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영하 60도 급속 냉동한 얼음 구덩이에 담궜어요. 자, 그러면은 평균 몇 도? 영하 60도, 영상 100도. 평균 몇 도? 20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한테, 당신 되게 쾌적하겠네. 얘기해봐요. 20도가 쾌적한 기온이라고 그랬으니까 평균 내니까 20도, 당신 되게 쾌적하겠네. 말이 안 되잖아요. 1인당 국민 소득 GDP나 똑같은 거죠. 이와 같이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부분을 나중에 생각하면은 어정쩡한 얘기가 돼. 될 수 없는 얘기가 돼버려. 근데 밑바닥서부터 올라와서 합하는 논리로 가면은 실천력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장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민주주의 하에서는 한번 생각해, 선생님, 저기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 좀 죽어주셔야 되겠는데, 이게 가당치나 한 얘기예요? 근데 사회주의는
가능합니다. 아, 국가를 위해서 당신 이 순간에 좀 죽어줘야 되겠어. 사회주의니까. 왜 그런 거 아니? 사회주의는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품이거든. 인간은 부품이에요. 부품이기 때문에 조직을 위해서는 한 부품 대체가 가능해. 사회주의에서는 그만큼 사람은 관리 대상이에요. 국가라는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람인 거야.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국가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식이죠. 따라서 이런 논리를 그대로 지방자치에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떤 꼴이 되는 거 아니? 지방이 국가보다 우선이라는 인식이 되는 거고, 지방의 일은 지방이 먼저 알아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지방이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지방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만 국가가 권한을 쥐게 되고, 그 권한도 지방에서 요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이상은 못하겠다. 니네가 좀 알아서 해줘라고 이렇게 넘겨줬을 경우에 가능한 거죠. 결국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지방 분권, 지방자치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 실시하고 있다는 나라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 다행히 없네요. 실제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민주주의가 너무 개인을 우선해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 서로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자유가 충돌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도 다 달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이거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말이야. 저런 사람들은 잘 살고 나는 아주 째지게 막 하루에 한 끼도 먹기 어렵고 에이씨 이놈의 세상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야. 막 나가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그 체제가 사회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겠어요? 안 되죠. 공익을 해야 할 염려가 있는 일탈자가 많이 생기면 그 사회가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일탈하지 않도록 일정 범위로 끌어올려줘야 될 그런 보충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집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고,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다 안 되면은 국가가 나서서 또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럴 때 사회가 온전하게 돌아가는 거죠. 자, 이때요. 왜 국민이기 전에 주민이 먼저냐? 실생활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자기가 책임하에 최대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집단이나 어느 사회에서 과도하게 뒤처져서 에이 이럴 바에는 다 망했으면 좋겠네. 아무 데다가 그냥 휘발유 뿌리고 불 놓고 싶다.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지 않도록 야 십시일반 세금 내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지방자치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케어하는 것보다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그런 일을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이게 집단의 생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민주주의가 좋아요? 사회주의가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 좋아요. 왜 그런가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드려요. 완전한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완전한 사회주의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실수하실까봐 내가 다 먼저 얘기했어. 예. 근데 아무리 개인으로서의 사람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회체제라 하더라도 이게 너무나 집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개인 이속만 챙기다 보면 독점이나 뭐 담합이나 이런 것 등이 나타나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손해보는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그 순간 개인의 자유는 공익의 범위 내에서 잘려지는 거야. 그 범위 내에서는 잘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자유를 만끽하는 건 좋은데 다 인정할 경우에는 서로 충돌해가지고 사회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니? 자, 각자 가지고 있는 자유 굉장히 소중합니다. 다 알아서 쓰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자유하고 충돌하면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동시에 또 당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당신 자유도 침해될 가능성이 있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자유는 이건 공공관리 대상이 아니니까 당신이 가지고 나머지 다른 사람과 충돌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전부 합해보는 거야. 합해보고 구성원 수대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뭐가 나와요?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충돌할 수 있는 자유의 평균치가 나와요. 그 평균치를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이 평균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정부가 필요한 거야 하고 집단의 존재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자유는 그 자유가 없으면 그 사람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과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는 개인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나 집단의 평균은 집단의 존재 이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자, 그러면은 이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못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평균이 여기 중간값이다. 그러면 이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될 평등 개념처럼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사회는 또 무너집니다. 보편적 복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그거예요. 북부 유럽도 질침에 그런 정도로 생각했다가 이게 체제가 무너져요. 자, 평균치를 하니까 아까 코넬 대학에서 실험한 것 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그 평균치를 올려야 되는데 다 구성원이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순간 열심히 하나마나 평균치가 보장된다고 하니까 똑같이 놀고 자빠지는 거지. 그렇죠? 그런 식이니까 나눠줄 평균치가 점차 그 다음에는 이만큼, 그 다음에는 이만큼, 그 다음에는 이만큼 전부 낮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산 기반이라는 게 없어지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은 평균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걸 보충해 줄 의무가 집단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집단이라는 게 지방정부나 국가가. 그러면은 덩달아서 평균 수준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에이구 내가 왜 노력해서 이렇게 해서 놀아도 이만큼 주는데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도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평균값이 덩달아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이야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으니까 평균 이상인 된 사람은 아무리 평균값까지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1원이라도 더 낫는데 그만큼 역량을 발휘하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나중에 국가가 뱅크럽시 되는 그런 북부 유럽 같은 데에서 이제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그걸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적용하는데 평등은 밑바닥에서 지방정부나 국가가 보충해줘야 될 최소한의 범위를 평등이라고 하죠. 그 수준은. 그래서 평등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정도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지 이런 식으로 정체감, 소속감,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봐보세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개인주의하고 집단주의. 사실은 개인주의에 이 상응한 대응 용어는 반대말은 없습니다. 사회 현상에서. 반대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상응되는, 대응되는 그 용어는 전체주의예요, 사실은. 근데 전체주의라고 그러면은 또 우리가 국가 전체, 지방자치도 전체 이런 개념하고 혼동이 쉬워서 그냥 집단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자, 개인주의는요,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집단주의는 집단의 평등이 우선이야. 평균값에서 어느 정도 밑에 있는 수준에서 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보충해 줄 수 있는 그 범위, 그 이상 되는 그 수준부터를 이제 일정한 평등이라고 하는데 평등을 강조해서
중앙정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평등이 유지되는 거야. 이걸 내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세금 내세요. 평등이라는 게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등이 유지되니까 여러분들이 밤에 안심하고 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평등이 깨져보세요. 어떤 일탈분자가 갑자기 여러분 집에다가 휘발유 뿌리고 불를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단, 즉 지방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세금을 내놓는 세금을 당당하게, 그것도 그냥 안 내면은 감옥까지 쳐넣어가면서 강제로 걷어들일 수 있는 그 수단은 평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평등을 말이죠, 두 가지로 분석이 가능한데요. 이 하나는 결과로서 평등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수단으로서의 평등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각자 열심히 노력해서 돈 각자 얼마씩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오더니, 자, 어느 정도 돈 벌었죠. 호주머니에 돈이 다 있죠.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내놔 보세요. 그 다음에 그걸 평균 내가지고 다 똑같이 나눠 가집시다. 그러면 누가 다음에 열심히 돈을 벌려고 그러겠어요? 다 싫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는데 그걸 똑같이 나눠 쓰자 그러면 다 거절해요. 그렇죠. 그런데 평균 이상 된 사람은 거절은. 그런데 이런 건 개인주의에서도 임으로 와요. 자, 우리가 같은 마을 사람인데 이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우리 이 대덕구에서 유성구에서 참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잘하면은 유성구에서 얼마 우리 마을에 보조를 해준다네. 그럼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런 건 동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단으로서의 평등. 그 대신 당신은 뭐 맨날 그전에도 같이 이러자고 하고 놀더구만. 당신은 여기 포함 안 시켜줘. 이러면 안 되고 같이 이러자고. 그러면 그걸 싫어할, 마다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단으로서의 평등은 다 존중을 해줘요. 개인주의라도. 그러나 결과로서의 평등을 개인주의가 만연한 상태에서, 야, 열심히 일했지, 능력에 따라서 일했지, 돈 버는 거 다 내놔봐, 똑같이 나눠가자. 누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한다, 이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 분권이 진짜 지방의 업무를 완전히 지방정부에 넘겨준 상태를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하고, 국가가 중앙집권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이 집단주의라고 한다면은 그 비교가 너무나 확연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집권 체제가 되면요, 데모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국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획일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호빵 말고 다음에는 조금 이 계란 후라이를 먹고 싶은데 자꾸 똑같은 호빵이나 먹으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순간 행복감이 떨어지는 거죠. 중앙집권 체제의 한계가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제 협의를 통해서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자, 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제 강의 여러 번 들으셨어요? 처음 듣는 거예요? 그냥 좋아요. 저하고 통했네. 이게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진 걸 좋아하는데, 돈 많이 쌓아놨다고 그래서 그 자체로 뿌듯함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제대로 따져보면은 돈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거로 이번에는 시보레 자동차도 살 수 있겠다. 더 쌓이면, 이번에는 강남 무슨 아파트도,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돈은 수단이지 효용 자체는 아니에요. 그걸 써가지고 자기가 만족감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처럼 학식도 높고 인간성도 좋고, 죄송합니다, 개인 아주 남으로부터 신망도 잘 받고 하는데 돈은 100원 가지고 계셔. 나는 인간성 더럽고 남과 더불어 좋은 일 하려고도 않고 남 믿지도 않고 내 10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남 예 들면은 내년 유성시장에 둘이 갔어. 따로따로 간 거예요, 우연히. 근데 이제 이분은 5일자에 갔는데
맛있는 저기 먹거리가 있어서 가서 아이 이거 먹고 싶은데 내가 마침 돈 안 가져왔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이고 말수나 괜찮아 이리 와. 너 같은 사람은 야 공짜 줘도 괜찮아. 그러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저기 그 100원어치만 줘봐요. 그러면 딱 보더니 너 인마 소문난 놈 아니야. 딴 데 가서 사야지. 너 같은 놈한테 팔고 나면 그날부터 재수 없더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돼서 한 얘기지만 다시 말하면은 똑같은 돈인데도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르고 그로부터 얻는 효용감이 다르네. 어떤 경우는요, 아무리 돈 많아도 그 사회에서 신망도 못 받고 인간성 더럽게 평가받으면은 쓸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권력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정보, 지식, 기술 이런 것 등등은 사용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걸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기가 만족감을 얻는 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될 텐데 이게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돈이 모든 사람의 삶의 만족감을 나타나는 척도가 다는 아니더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봤더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돈도요.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는데 내가 100억 원을 가진들 10억 원을 가진들 단돈 1원을 가진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얘기죠. 돈은 반드시 권력도 반드시 지식도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인데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런 수단을 써서 얻는 결과는 다르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서부터 오는 차이인가 하고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죠. 그랬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게 신뢰. 그 다음에 참여. 여러분들처럼 기꺼이 공익을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태도나 행동.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모임, 어떤 또 모임, 단체 많이 만들어서 활동하죠.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어떤 법률이나 규범이나 이런 걸 잘 지키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저런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짜 법 없이 사는 사람, 법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효능감을 느끼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라든가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정도. 그 다음에 어떤 마을은 유달리 불우이웃을 잘 돕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데 어떤 마을은 각자 도생이야. 그냥 굶어 죽는 사람은 지가 알아서 굶어 죽는 거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런다 이거예요. 인간들의 어떤 사회적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잖아요. 신뢰라든가 네트워크라 이런 거. 이거에 따라서 돈을 적게 가지고도 부자처럼 살 수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 없는 것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뭐냐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신뢰, 참여, 네트워크, 제도라든가 이런 거 지키는 거, 그 다음에 그 자원봉사 활동 같은 이타주의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종래 같으면은 지역 발전을 우리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기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좋은 집 살고 도로도 좋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은 발전했네 이렇게 따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비록 돈은 없더라도 어느 지역에 갔더니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좋은 일은 같이 하고 또 굳은 일이 있을 땐 서로 돕고 또 서로 도우면서 아주 어울려서 잘 살고 그러니까 범죄도 없고 도둑도 없고 그렇더라. 그러면은 이것도 또 다른 발전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요즘에 떠오르는 새로운 지역 발전에 아니면 국가 발전의 지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데 지방자치가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중앙 집권 체제로 하면은 지 욕심 채우는 게 우선이고 자기가 충분히 그 마을이라든가 집단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책임을 해야 된다는 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지역 일에 대해서는 각자 주민들이 주도권과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주도권과 주인의식이 주민 참여를 증대시키고 자기네들끼리 하다 보니까 서로 신뢰를 쌓게 되고 자기네들끼리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언제 모여서 바베큐 파티나 같이요 하고 하는 네트워크도 생기게 되는 거고 오늘 보니까 어떤 누구냐 뒷집 아주머니 다리 절름절름 오던데 다음 주부터는 그 마을 일 나오시지 마라 그래요. 좀 요양 좀 하라고 그래요. 서로 이런 것도 생기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 새로운 지역사회 발전의 척도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자본인데 이 사회적 자본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이기 전에 주민이 먼저고 주민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우리 마을도 잘 살고 그 다음에 지방이 잘 살아야 지방을 합한 국가도 잘 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가가 잘 살아야지 그건 실천력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내가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정작 떠오르는 일이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나부터 잘 살아야 국가도 나중에 결국 잘 살지. 나부터 잘 살아야 돼. 그건 금방 내 떠오르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잘 알고 그걸 실천하는 것도 자기 책임하에 얼른 실천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 여러분들 환경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기후변화 그 탓을 환경 탓으로 돌리고 그러는데 자 우리 환경을 살립시다 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자기가 그 환경 문제가 나빠지면서 자기가 어떤 피해를 볼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실천되겠어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은 마을에서도 이루어지지가 않아. 마을이 할 수 없는 일은 어떤 지역사회에서도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떤 지방이 할 수 없는 일은 국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국민이기 전에 주민이다. 주민은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주민도 있을 수 있지만은 개인으로서의 주민도 있을 수 있죠. 개인으로서의 주민을 우선 해줘야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너는 우리 마을의 마을 사람 하나야. 그러니까 마을을 위해서 넌 좀 죽어줘야 되겠어. 이따위로 발상하게 되면 그 순간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꺾어버린다는 얘기죠. 지방자치는 바로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게 분위기를 돋궈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각자의 자아실현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면은 지방자치를 할 수밖에 없고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분권이 강화하려면 우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유성구 구민이고 우리 마을 주민이다. 이 생각부터 가져야 되고 내가 주민으로서 유성구의 구민으로서 아니면 우리 마을의 주민으로서 제대로 사는 일이라는 것은 마을 일은 내 거야. 나의 주도권을 깨닫는 거고 마을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같이 해봤더니 이렇게 됐어.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것도 내 탓이야. 우리 탓이야. 라는 주인의식을 가질 때 권력을 쥔 사람도 봐라. 저 사람들 자기 거라는 거 알았네. 안 줄 수가 없겠네. 하고 지방분권 할 테고 지방자치도 제대로 할 테고 그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제 뜻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더라도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고요.